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미사일은 발사 후 수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30분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북동방향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이 발사 직후 수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 거리를 분석 중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함경남도 심포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4, 5초 후에 폭발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중장거리 미사일인 북극성 계열이거나 북한이 최근 새로 개량한 미사일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응한 무력 시위성 도발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지난 25일 북한군 창건 85주년 기념일을 맞아 실시한 사상 최대 규모의 화력훈련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경고이며 핵과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어제는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첫 장관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한의 유일한 지렛대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외교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지금 북한에 대해 행동하지 않으면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China alone has economic leverage over Pyongyang that is unique, and its role is therefore particularly important to further actions that build on what China has already done. 또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정지하는 강력한 외교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 대북 정책으로 내세운 외교적 고립 전략의 하나로 해석됩니다. And constraining its diplomatic activity will cut off a flow of needed resources. In light of North Korea's recent actions, normal relations with the DPRK are simply not acceptable. 이처럼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도 북한 문제 당사국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무력 사용이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며 대화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가 미중 협조 관계에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놓고 군사 공격까지 언급하자 중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무력 사용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화와 협상만이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直接矛盾方解决半岛核问题的钥匙也不在中国的手里，但是多年来，中国作为半岛近邻，本着对半岛和平。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드가 중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드가 미중 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도 북한을 겨냥한 무력 사용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안보리 제재를 수차례 위반한 북한과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어서 대선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열렸던 대선 후보 TV 토론에선 성장론과 일자리 대책 등을 놓고 각 후보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김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간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논쟁은 치열했습니다. 문 후보님 그동안 경제에 대해서 말씀 쭉 하신 거 보면 성장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골고루 나눠주겠다. 소득을 이렇게 올리겠다. 뭐 이런 건데
그 안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죠. 우리 가계 소득이 높아져야 그러니까 그것이 소비를 촉진시키고 또 일자리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유 후보님은 복지가 곧 성장이다. 분배가 곧 성장이다. 이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 경제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은 절대 저런 복지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장 그 자체로 중요한 거고 그게 재원 마련 방안은 증세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3% 인상하고 최저임금 지금 최소한 그 수준보다도 10% 이상 지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3%를 깎아주는 겁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유일하게 법인세 인하 또는 현상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내린다. 세계 최저로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지금 정반대로 가는 현상이 아닙니까? 정세를 하자고 하는 거는 법인. 홍 후보가 경제 침체 원인을 강성 귀족 노조 탓으로 돌리자 치열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사회토론. 홍 후보님은 주적인 노조입니까? 강한 노조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우리보다 노조가 강한 독일은 진작에 망했어야 되고 스웨덴 불란서는 일찍이 아니죠. 망했어야 되는데 아니죠. 이야기하는 거는 노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의 부당한 행동을 부정하는 겁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물론 어제는 경제 분야에 대한 토론을 하는 날이었지만 사드와 관련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사드를 배치하는데 한국이 10억 달러를 내길 원한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때문이었죠. 각 후보들은 이에 어떤 의견이었는지 오태윤 기자가 모았습니다. 토론회가 시작되자마자 심상정 후보가 사드를 언급하며 문재인 후보에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청구했다고 하는데 돈 내라고 하면 사드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문재인 후보는 기다렸다는 듯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게 됩니다. 저는 그 때문에라도 반드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역시 다음 정부에 넘겨서 논의할 문제입니다. 이어 문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사드를 무조건 찬성했기 때문에 협상력이 떨어졌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한미 간 합의가 된 사안인 만큼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는 오히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질러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10억 불 낼 것 같으면 그거 한 개 포대 사오면 되지. 뭐 하려고 10억 불 내고 빌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외교적인 관계를 시작할 때 기본적인 가정조차도 다 이렇게 한 번씩 흔들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뽑히기 직전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는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코리아 패싱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10억 불 내라고 하는 것은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이제 코리아 패싱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와 사드 문제를 함께 논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이렇게 어제 토론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비용 10억 달러 청구 발언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존 스파이서 대변인은 한국에 비용 부담을 요청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며 답변을 미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용 청구 발언에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자 일단 명확한 답변은 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존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방위비 분담 원칙의 일환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에 통보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 성주의 사드 포대는 가동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발사대는 하늘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현장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골프장 위 발사대 2기가 모두 하늘을 향해 세워져 있습니다. 서로 수백 미터 떨어져 북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통제 차량 2대는 초록색 패드 위에 서 있고
주변에선 주한미군 장병들이 가동 준비에 한창입니다. 천막으로 만든 임시 통제소도 차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와 병력을 옮기는 헬기들은 분주히 움직입니다. 케이블로 서로 연동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레이더 등 사드 장비들은 제자리를 찾은 모습입니다. 사드는 현재 실제 운용 단계에 돌입한 상태지만 아직 최대한의 성능을 낼 수는 없습니다. 현재 배치된 발사대 2기 외에 우리나라에 이미 와 있는 것으로 알려진 4기가 추가돼 총 6기가 갖춰져야 1개 포대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완전한 배치까진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 추가로 들어올 발사대 4기도 지금 보시는 이 도로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주민과 경찰이 또 한 번 충돌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성주 군민들이 농기계로 부지 앞 도로를 한때 막는 등 기습 배치에 강력 항의하고 있어 군과 주민 간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 상공 2km까지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사드 노출을 최대한 막고 있는 군은 주변 통제를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이 다음 달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바른정당은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요. 20명의 의원들이 연장판을 돌리는가 하면 이은재 의원은 첫 탈당 선언으로 유승민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이 이은재 의원을 불편한 심기로 바라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만류에도 이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자청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자 합니다. 분열된 보수가 다시 하나로 합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의원을 포함한 20명의 의원들은 어제 오전 회동을 갖고 같은 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후보의 3자 단일화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3자 단일화에 관련해서 저희 많은 의원들의 입장이 나갈 거예요. 이들은 또 일단 투표용지 인쇄 시한인 오늘까지 기다려보고서 수위를 높여 단체 행동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후보를 뽑아놓고 팔아넘기는 건 옳지 않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경고를 하는데 이제 흔들기 그만하고 도와주기 싫으면 최소한 가만히 있어야 된다. 하지만 단일화가 불발되면 의원들의 연쇄 탈당도 예상돼 바른정당의 내부는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국민의당이 문재인 후보 아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번엔 파견을 보낸 곳에서 근무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챙겼다는 주장인데요. 문 후보 측은 황당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 측 주장의 핵심은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 씨가 파견을 간 곳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07년 1월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한 뒤 노동부에 파견을 갔지만 당시 노동부 관계자가 준용 씨와 일한 적이 없다는 증언을 내놨다는 주장입니다. 노동부 자벌드 설립추진기획단의 단장이었던 권태성 씨, 문준용 씨를 파견받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당대표도 가세해 문 후보가 책임을 지고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황당한 허위 주장이라며 악질 네거티브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지도부들이 총출동해서 황당한 허위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문재인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정보원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파견 발령은 맞지만 콘텐츠 개발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준용 씨가 주로 고용정보원에서 근무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이를 일종의 사기로 보고 곧 검찰에 준용 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혜석입니다. 성인 흡연자는 900만 명. 이번 19대 대선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 정도에 달합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담배값을 내려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대선 후보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335 모여 담배를 피우는 시민들.
2년 전 2,000원이 오른 담뱃값이 부담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저는 담뱃값 내려주는 후보 있으면 긍정적으로 찬성해서 찍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 뽑힌 대통령은 담뱃값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들의 바람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대담집에서 서민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담배를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다며 담뱃값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아직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은 담뱃값 유지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인하를 선언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등 인상 효과가 시들해졌는데도 대다수 후보가 인하 공약을 머뭇거리는 건 늘어난 세수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실제 2014년 7조 원이었던 담배 세수는 2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 1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어떤 복지 공약을 엄청나게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감세 공약을 했을 때 오히려 비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유권자는 9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에게 담뱃값 공약은 선거 전 막판까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이번엔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보수층의 표심이 선거 후반부로 가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가 보름 새 19%포인트나 하락한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1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강영구 기자입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0%,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4%를 기록해 16%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각각 1%포인트, 6%포인트씩 하락한 데 반해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하락폭이 큰 것은 보수층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보수층에서 과반에 가까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19%포인트나 줄어들었고 반면 보수층에서 홍준표 후보는 15%포인트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특히 TV토론 이후 안철수 후보는 보수층에서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평가가 많은 반면 홍준표 후보는 보수층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보여주듯 홍준표 후보는 지난주에 비해 지역적으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8%포인트, 세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 1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주춤하는 사이 문재인 후보는 독주체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과 호남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별로도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40%가 넘는 지지율을 이끌어내며 격차를 벌렸습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리 유세전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확성기를 너무 크게 틀어놓아서 소음으로 느껴진다면 문제가 되겠죠. 배준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유세 차량의 확성기에서 쩌렁쩌렁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확성기 차량이 도심을 누비고 로고송을 튼 채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굉장히 컸죠. 창문을 다 닫고 있는 상태에서도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잘 들리고 그래서 조금 사람도 다 싫어하더라고요. 실제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봤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50m 정도 떨어진 주택가입니다. 소음 측정을 해보니 97데시벨로 지하철 소음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정당 3곳의 선거 유세 차량에서 나는 소음을 측정해봤더니 모두 90데시벨이 넘었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를 바로 앞에서 측정했을 때인 91데시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 선거 소음 관련 민원이 2,000건 넘게 제기됐지만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선거 소음 관련해서 공선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단속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수사 파트 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소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남성이
범행 8일 만에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을 살해한 건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늦은 밤, 고개를 푹 숙인 남성이 양팔을 붙들린 채 경찰서를 나섭니다. 배신감 느껴서 그랬습니다. 피해자 가족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지난 21일 경남 통영에서 동업자 관계이던 40대 여성 정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48살 김모 씨입니다. 살해한 시신을 상자에 나눠 담은 뒤 근처 창고에 유기한 김 씨는 곧장 숨진 정 씨의 10살 딸을 데리고 서울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남편에게 전화로 범행을 자백하는가 하면 딸을 데려가라며 커피숍에 맡기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김 씨를 뒤쫓던 경찰은 결국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역삼동의 호텔에서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호텔에 투숙한 사실을 알고 잠복 근무 중 피의자를 발견하여 검거하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통영으로 압송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오늘부터 길게는 열 하루 정도를 쉴 수 있는 징검다리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역시나 인천국제공항은 이번 연휴를 이용해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길게 늘어선 줄입니다. 기나긴 탑승수 속에도 사람들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괌 가는데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휴가 써서 이제 좀 가게 됐고요. 네, 이번이 아니면 또 갈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엄청 기대돼요. 노동절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까지 겹친 이번 연휴는 길게는 11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평소에는 가기 어려웠던 유럽과 미주 지역을 찾는 장거리 여행도 인기입니다. 2일, 4일을 연차 내고 하와이 처음 가거든요. 자연 경관도 조금 애들 보여주고 즐겁게 다녀오려고요. 이 기간 인천공항은 하루 평균 16만 명, 연휴를 통틀어 197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사람이 많은 날은 연휴가 끝나는 오는 7일로 17만 7천 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여행객들이 몰리면서 KTX 열차표도 빠르게 소진되는가 하면 유명 관광지 호텔과 리조트는 한 달 전부터 예약이 꽉 찼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침체된 국내외 관광시장에 황금 연휴가 모처럼의 훈풍을 가져왔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요즘 SNS인 카카오톡 많이 쓰시죠?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선물 보내기도 가능한데요. 이 카카오톡으로 구매해서 받은 상품이 실제 주문할 때 상품과 다르다고 고객이 항의를 했는데 카카오 측이 고객 책임으로 떠넘기려고 꼼수를 쓰다가 딱 걸렸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박모 씨는 카카오톡 선물 보내기 기능을 통해 신발을 구매해 동생에게 보냈습니다. 박 씨가 산 신발 사이즈는 235mm. 하지만 도착한 신발은 더 작았습니다. 신발 사이즈가 이상하다. 정 사이즈 주문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35 사이즈를 주문했는데 너무 작은 신발이었어요. 신발을 살펴보니 안쪽에 230이라고 적혀 있었고 사이즈가 잘못 왔다며 무상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신발에 적힌 숫자는 사이즈가 아니고 이미 판매글에서 설명한 내용이라며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뒤늦게 신발에 쓰인 숫자는 사이즈가 아니라는 문구를 슬그머니 판매글에 끼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수정 전에 판매글을 미리 찍어뒀던 박 씨가 항의했고 그제야 카카오 측은 환불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캡처를 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진짜 그냥 앉아서 당하는 돈 얼마나 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상 교환을 피하려 눈속임까지 쓴 건데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런 행태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설명 내용을 임의로 변경을 하는 경우는 이러한 철회권 행사에 대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앞으로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민용입니다. 중국인 유학생을 동원해 면세 화장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외국인 면세품 구입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건데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인들이 우리 화장품을 직접 사는 게 어려워지자 이런 수법을 쓴 겁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자 한쪽 벽면에 국내 유명 브랜드의 각종 화장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바닥에 널린 박스에도 화장품들이 가득합니다. 마치 화장품 매장을 방불케 하듯 경찰이 들이닥친 또 다른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말 뭐네요? 한국말 뭐네요? 경찰. 중국인 26살 장모 씨 등은 일당 7만 원씩을 주고 중국인 유학생 20명을 동원해 시내 면세점을 돌며 8천만 원어치의 화장품을 사들였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해 사들인 이런 화장품들은 택배 박스에 포장돼 중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외국인은 면세품을 산 즉시 현장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면세품 구매 제도에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동원된 중국인 유학생들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사고 나면 환공권은 즉시 취소했습니다. 사드 이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오면서 개인적으로 구매를 많이 해갔었는데 사드 이후에는 그렇게 이제 물품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유학생을 통해서 경찰은 중국인 장 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런 수법에 밀수출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의사 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오던 50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시술하기도 했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치과에 경찰이 들이닥쳐 원장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순순히 조사에 응하는 이 남성. 50대 강모 씨로부터 고용된 가짜 원장입니다. 원장이 아니세요? 뭔데? 주소 모르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강 씨는 의사 면허를 빌려 지난 2008년부터 9년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에 치과 3곳을 차렸습니다. 강 씨는 의사 면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틀니 환자나 보철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간단한 것들 그런 치료는 받긴 했어요. 범행에 가담한 치과 의사 5명은 매달 1,000만 원 안팎을 받았습니다.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돈이 되겠다. 폐업을 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의사들이 아름아름으로 통해 가지고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10억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강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의사와 간호사들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즐긴 서울의 한 정신건강증진센터 회계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년 넘게 나랏돈이 새어나가고 있었지만 감시망은 없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의 한 정신건강증진센터입니다. 이곳 회계 담당 직원 최모 씨는 수년간 나랏돈을 빼냈습니다. 이제 업무 이관을 받는 과정에서 결산 자료들이 다 다른 거죠. 그렇게 센터에 이제 다시 확인해라 한 거고. 최 씨는 센터 차원에서 직원들의 4대 보험료와 퇴직 적립금 등을 지출한 것처럼 결산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는 돈을 빼돌렸습니다. 또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센터 측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활용해 돈 세탁을 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실질적인 회계 감사 기능은 없었습니다. 행정감사만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최 씨는 4년 동안 모두 3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빼돌린 돈으로는 해외여행을 다니고 고가의 외제차와 애완동물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최 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여러분들 모시고 더 깊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3분 모셨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정의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법특보, 장진영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늦게까지 아마 TV 토론 다들 지켜보셨을 텐데 오늘 그 얘기를 좀 위주로 해볼까 합니다. 예. 어제는 경제부문 선관위 주관으로 2차 토론회가 열렸었는데 토론회 첫 부분에 이 사드 문제를 놓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사드 문제가 외교 안보 이슈긴 합니다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어제 초반부에 이 내용이 나왔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을 우리나라 보고 물어야 한다. 그 비용 한 10억 불 정도를 내야 한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어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 장 대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떠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저께 뭐 토론에도 나왔지만은 지금 한미 간 약정, 사드 배치 약정에 의하면 그 부지와 기반 시설을 한국에서 제공을 하고 그 이외의 모든 비용은 미군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이제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약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그 사드의 비용을 한국에 10억 불, 1조가 넘는 돈 아닙니까? 그거를 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제 그게 왜 그런 거냐라고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후보자들끼리 토론이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미국이 중국에 했듯이 사업가로서의 그런 면모를 보여준 것이다. 한번 떠본 것이다. 아니면 뭐 그런 거죠. 한번 질러본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그쪽에서 어떻게 나왔든 간에 계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계약대로 하자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사드를 찬성하는 쪽에 책임을 묻는 듯한 그런 이제 공세를 하셨거든요. 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래? 이렇게 지금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정치 공세로서는 굉장히 오히려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국익으로서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자라고 굉장히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찬성이든 반대든 상관없이 이것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찬성을 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은 그럼 본인은 반대한다는 뜻을 그렇게 나타낸 것이라고 저는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우리 국익에 반하는 그런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국방부에서도 얘기했던 주한미군 지휘협정의 소파 관련 규정에 따라 하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좀 듣죠. 국방부에서 밝힌 그 소파 규정을 보면 소파 5조인데요. 5조 2항에 보면은 지금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미군의 사용을 보장한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1조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 비용 이외에 드는 그 미군 유지 비용에 대해서는 미국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파 협정 내용만 보자면 사실은 한국은 부지를 제공하고 기반 시설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드에 대해서 지금 10억 불 요구가 들어와도 그것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국에 통보까지 했다고 하면서 10억 불을 청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이 현실을 직시를 하면서 이렇게 한국에 큰 재정적인 그 부담을 안겨줄 우려가 있는 이런 그 약정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또 지금 그것을 너무나 손쉽게 받아들인 그 이전 정부에 대한 그 강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왜 과연 트럼프가 10억 불을 요청을 하느냐, 이 배경을 둘러싸고 많은 지금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한 2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올해 연말쯤 되면은 미국과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새로운 협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미국이 방위비를 올리기 위해서 유리한 선점을 고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펜스 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FTA의 리폼, 수정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같은 맥락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보면 그 지금 사드 비용과 연관해서 또 연이어 나온 이야기가 FTA 정말 끔찍한 협상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FTA를 폐지하기 위한 어떤 협상 카드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우리 정부로서는 그 사드를 너무 손쉽게 받아들임으로써 대외 협상력을 잃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있었던 토론회에서는 이 보수 진영의 후보들도 일단 대부분 어제 그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반발 심리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억 불을 내라는 거는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코리아 패싱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무시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셰일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다.
이거는 셰일가스를 수입을 해주는 그 조건으로 뭐 10억 불 그 제안을 뿌리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요, 그건 뭐 앞으로 그 사람 그분이 정말 그거 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거래가 성립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10억 달러를 이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은 이미 들어와가지고 지금 설치를 해놨잖아요. 이 설치 중에 있잖아요. 네. 그럼 누가 뭐 정말 거래라고 정말 돈을 받아낼 것 같으면 물건 보내주고 돈 내놓으라고 강요하겠습니까? 그 강매지. 그건 아닐 거고, 아닐 것 같고, 지금 뭐 여러분도 다 이야기하시고, 그래도 어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사업가로서, 사업가적 마인드로서 어떤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 선수를 치고 나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뭐 FTA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이 군비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주목해야 되냐면 이 트럼프가 사업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은 더 이상, 물론 한미 간에 군사 동맹 조약이 맺어져 있지만, 미국은 더 이상 언제까지나 키다리 아저씨 노릇은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 국가 대 국가로서 대등한 그렇게 거래 관계로 가자. 안보도 마찬가지다. 이 점을 좀 분명히 함으로써 앞으로 뭐 FTA뿐 아니라 다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관계는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만약에 진보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경우에라도 그렇게 됐을 때는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역시 이제 앞으로는 거래 관계로 가자 이런 뜻으로 보이니까 그 점에서 보면 이제 홍 후보가 말한 게 영 근거 없는 건 아니고요.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아마 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 점을 시사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홍 후보의 어저께 그 반응은 그것도 굉장히 큰 패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10억 불 요구가 굉장히 부당한 건데 계약이 없는 내용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계약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지적해야지 세일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뭐 그걸 해결하겠다. 그러면 그 주장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당한 주장을 인정하고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이건 굉장히 협상에 있어서 아주 적절치 못한 그런 대응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면 그 문재인 후보로서는 그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종전까지 그렇게 반대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다음 비준을 받아야 된다. 차기 정권으로 넘기라. 이걸 계속 주장해온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는 정말 이게 협상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10억 달러가. 그럼 차기 정부에 와서 정말 그러면 미국에서 팔 걷어붙이고 협상해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문 후보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자칫하다가 미국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줄 수도 있다. 이 점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나온 발언들 중에서 이제 유승민 후보의 발언도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10억 불을 낼 거면 사오면 되지 그거를 왜 빌리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진짜 우리가 사올 수도 있는 것인지. 지금 이 사드는 미국에서 로키드 마틴사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이 무기 제조하는 곳에서 제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만약에 사올 수 있는 비용이 뭐 10억 불이라고 한다면 그 돈을 주면 이거를 우리가 정말 사서 그냥 우리가 배치하고 운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특보님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줘 보시죠. 지금 사드 한 대 비용이 약 10억 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유승민 후보께서 그러면 한 대 사고 말지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억 불이면 우리 돈으로 지금 1조 1,3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국가 재정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정도 요구하면 그냥 사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신 건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가 재정을 부담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유승민 후보 측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박을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유 후보가 거기서 사면 되지라는 것은 그 요구가 부당하다는 거지 이걸 사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주국방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한테 필요하다면 우리가 사지 뭐하러 미군이 자기들이 갖고 와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건데 왜 우리가 거기다 돈을 물어야 되냐 아마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부당성을 이뿐만 아니라 FTA도 거론되면서 지금 이 분야가 그러니까 협상 또 거래 이런 부분으로 비춰지게 되면서 이제 대통령 후보들의 능력이 좀 검증되는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장시간 되면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 국면에서는 후보들이 정말로 트럼프는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후보들도 철저하게 우리 한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의 정치적 유불리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제 어저께는 문재인 후보가 그걸 가지고 이제 정치 공세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문재인 후보가 어저께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한일 위안부 협정까지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걸로 의심이 되는데 여기도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건 정부에다 대고 할 공격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부를 믿지 못할 정도라면 문재인 후보는 처음부터 그리고 민주당은 처음부터 사드를 명확하게 반대를 했어야 됩니다. 사드 도입 단계에서는 전략적인 모호성이라는 아주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렇게 뒤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때 나와가지고 그것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비겁한 태도다. 이렇게 이제 비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민주당 얘기 듣겠습니다. 지금 사드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면 제대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검증받은 것이 없다. 그리고 제대로 된 국내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 문제로 삼고 있고 이것들을 지금 간과한 채로 사드를 받아들인 것이 분명히 문제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지금 결국엔 대외 협상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하면서 이전 정부가 사실 잘못했던 점은 짚어나가야 차기 정부에서 이 점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제 이제 홍 후보가 10억 불 내라는 건 좌파 정부 들어오면 코리아 패칭 하겠다 뜻이다 뭐 이런데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 트럼프가 이런 조건을 내걸고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압박을 가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에 따라 달렸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각 후보들이 어떤 측면에서 이걸 해석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것인가에 따라서 문재인 후보식의 그런 대응도 될 수 있고 안철수 혹은 홍준표 이런 식의 대응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건 뭐냐면 사실은 문 후보 쪽에서는 이미 이건 기정사실화된 겁니다. 이미 들어와서 설치가 된 것이 이 문제가 아니고 차기 정부에 들어가서 만약 사드를 더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군비라든지 다른 미국하고 뭐 여러 가지 협상에 있어서는 그때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때 정부가 되면 그때 정부의 방침대로 미국하고 협상을 할 테니까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다만 이제 홍준표 후보라든지 보수 측에서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보수 측이라기보다는 사드 찬성 측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이 말하자면 미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앞으로는 이 미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좌파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에 트럼프 정부하고 상대하기가 엄청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점을 강조한 것이죠. 일단. 그렇죠. 그런 점을 이제 은근히 내비치는데 트럼프도 혹시 트럼프 미국 정부도 그런 효과를 은근히 겨냥했을 수도 있겠죠. 예. 어제 토론에서도 뜨겁게 이제 논의가 됐었던 부분인데요. 경제 문제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 문제지 않겠습니까? 일단 크게 보면 정부 주도가 돼야 하냐 아니면 민간이나 기업 주도가 돼야 하냐 이걸 가지고 어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네. 일단 정특보님께서는 이제 정부가 주도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시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요. 어제 주장들은 많이 나왔으니까 좀 구체적인 이제 실천 방안들은 어떤 게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경기 불황이 너무 많이 심하기 때문에 민간에 이거를 맡겨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전망인 것이고요. 또 기존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지금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지금 분석 하에서 특히 이제 가계 위주 그리고 소득 주도의 지금 지금 경제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81만 개의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내놓고 있고 또 노동 시간을 법정 수준으로 제한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또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2020년까지 그렇게 끌어올리겠다. 이런 좀 구체적인 그런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지금은 적극 개입해야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이것을 기업이나 민간이 주도하게 하면 이전 상태를 극복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당연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가 완전히 대치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뚜렷한 대비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칙은 아마 문재인 후보도 원칙은 민간이 하는 게 맞다라는 거는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해법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요. 문재인 후보 쪽에서 얘기하는 논리는 지금까지 민간에게 맡겨봤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안철수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주도해야 되는 원칙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그 민간 주도는 지금 이전 정부에서는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재벌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지만 일자리 창출은 실패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대기업 중심의 그렇게 경제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여기에 일자리가 있다. 예. 그러니까 민간 중심의 원칙을 유지하고 그 핵심을 재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옮겨가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안철수 후보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 저는 이 입장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변칙을 쓰다가는 그 효과라는 게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나중에 분명히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고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경제정책 운용. 다만 정부의 역할이 좀 더 강조돼야 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논쟁은 주도권을 누가 줘야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정부가 주도권을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안철수 후보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장 대변인 입장은 이제 정부 주도는 결국에는 단기적인 처방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지속 가능성이 없죠. 네. 그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으로 하면은 뭐 정말 많은 일자리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펼쳤고 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어려운 건 강성 노조 탓이다 하면서 이전에 해왔던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저도 입장이 어차피 이제 보수적인 입장이니까 제가 그 나머지 보수 측 그 후보를 제가 대변하는 셈인데 근데 그것보다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예산으로서 모든 일자리를 해결하겠다면 만약 그 끝에 가면 어디 가서 모이냐면 말하자면 사회주의에 가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쪽에서 그럼 전적으로 민간 기업에 해야 된다면 이쪽에 가서 어디 가서 모이겠습니까? 완전한 심지어 야경 국가라고 할 정도까지 가겠죠. 양극단이면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선을 잡아서 어느 선에서 이것을 적정하게 타협을 하냐 이런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점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예산이 말이죠 항상 더 엄청스레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또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만 만약에 계속 만들어낸다면 다른 분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고 홍준표 후보는 이 타겟팅이 분명하니까 이분은 그거예요. 이분은 기업은 활성화하고 예. 대신에 노조 중에도 강성 노조는 그 정치적 투쟁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이거니까 뭐냐면 본래 노조라는 게 뭐겠습니까? 근로 여건의 개선이라든지 후생복리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투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성 노조는 보면 6천만 원 정도 되면 이제는 임금 가지고 투쟁할 그 정도는 넘어섰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홍준표 후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1억 넘는 돈을 받는 사람들도 투쟁하더라. 그건 아니지 않냐. 이제 아마 그런 뜻에서 보면 사실은 노동 여건에 이걸 개선을 위해서 노조가 투쟁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기업들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도 맞는데 그 적정선을 찾아야지 지금 그래서 어제 보니까 홍 후보는 문재인 후보 보고 저기 3%도 안 되는 노조를 기반으로 해서 당신 정치 활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까지 몰아붙이던데 그건 너무 심하게 공격한 거지만 어쨌든 이 조화로운 노동과 또 이제 기업과 그 조화로운 어느 지점을 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 국가 지도자로서는요 굉장히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두 분께서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공격을 하셨는데 정특보님 또 반격을 한번 해주시죠. 사실은 그 일자리 문제는 가계소득과 직결이 되는데요. 지금 가계부채 위기 그리고 그 가계부채의 폭증 문제가 상당히 우리 경제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만 맡기는 것은 너무 불안하다. 왜냐하면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가게들이 망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것들이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경제 불황이 정말 나라 없이 끝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말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나서지 않고서야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민간에 맡겼을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맡겼을 때의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그런데 민간에 맡겼을 때의 그 결과 역시 더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정부가 이것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는 어저께 또 지난번 토론에 의해서 그 문재인 후보의 81만 개 공공 일자리 그 부분을 이제 안 후보께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여전히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문재인 후보께서 지난번 토론에는 17만 명의 공무원 일자리 에 대한 재원이 이제 4조 2천억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유승민 후보가 공격을 하니까 이게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9급으로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이 사람들이 급여가 계속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7급 7호봉으로 계산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저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거는 임금만 계산한 거고 나머지 부대 비용, 이분들의 뭐 사무실이나 또 나중에 뭐 연금도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딸려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왜 계산을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7급 7호봉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임금의 9급으로 시작하는데 7급 7호봉 그 사이에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셨어요. 나중에 이분들의 자연적인 임금 인상분은 그럼 어디서 또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정책본부장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약은 문재인 후보의 제1공약입니다. 제1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후보가 못한다는 것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노인 기초연금 2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공격을 했을 때 뭐 맨날 속고만 살았어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 부분은 문재인 후보가 다음 토론에서라도 분명한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세한 계산 부분이 좀 뭐 부족한 느낌이 든다면은 문 후보님 쪽에서도 얼마든지 다시 해명하고 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토론회라는 것이 뭐 그 상세한 정말 계산 부분까지 다 세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시간적 제한도 너무 많은 것이고 또 그 토론이라는 거는 정말 큰 틀 안에서 정말 핵심들을 집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쨌든 그 선거 준비하면서 계속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계산이 나온 것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또 설명이 있을 겁니다. 네, 방금 전에 정책본부장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문재인 후보가 정책본부장 관련해서는 뭐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어제 후보들 간에 좀 신경전이 벌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문 후보에게 뭐 거짓말 안 하실 거죠 하니까 문 후보가 주제를 이야기합시다라고 받아치기도 했고요. 또 홍 후보가 안 후보에게 안랩 주식 폭락은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나름의 논리다라고 논리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홍 후보가 좀 공격을 많이 하는 모양새였어요. 홍 후보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겟팅이 분명해요. 뭐냐면 나를 지지하지 않을 사람들은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나 지지하지 않을 국민들 지지하지 마세요. 나 여러분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자신이 얻어야 될, 표를 얻어야 될 그런 자신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유권자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분들의 그 의사를 아주 더 앞서가지고 과감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홍 후보는 전략이 분명하죠. 그래서 뭐냐면 문 후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과감하게 지금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 후보하고 자신 사이의 그 말하자면 차별화 이걸 분명히 함으로써 그 문 대 홍의 대결 구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안 후보로서는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죠. 근데 오히려 홍 후보가 안 후보를 많이 좀 공격해 줬으면 좋겠는데 홍 후보는 지금 문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아마 안 후보 측에서도 면밀히 살펴서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문 대 홍의 구도로 가버리면요. 안 후보 측의 표를 상당히 문 후보 쪽으로 뺏길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갈 일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왜 지금 합니까?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입니다. 그 탄핵된 원인을 어디서 제공했습니까? 탄핵이 언제 됐나요? 3월 9일.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우리가 벌써 까마득하죠, 벌써. 한 1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지난달이고, 국민들 중에 이제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것은 인기투표다. 인기투표다. 실제 투표장에서 표심은 국민들이 한 달 전에 있었던 탄핵을 잊어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게 나올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저희 예상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수 측의 입장으로서 이야기하자면 태극기 집회라든가 나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나가지는 않은 적극적으로 활동은 안 하지만 말하자면 이른바 시아의 보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부류가요. 반드시 탄핵을 반대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그중에서는 탄핵은 찬성하되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진보 좌파 정부는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중간계층, 중도 온건 보수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좌파 정부가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안철수 후보 쪽이 많이 몰렸는데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보니까 저쪽에서도 가능성이 없지를 않아.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보수의 자존심을 지켜야 돼. 이랬을 경우에는 바로 그런 표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어제 있었던 토론에서 또 다른 설전들도 오고 갔는데 심상정 후보가 초반부에 사실 홍 후보랑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 토론에 룰이 있고 또 국민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론에 임하려고 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 측도 사실 얼굴을 쳐다보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근데 뭐 남은 토론이 또 있는데 쳐다보신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쳐다보셨죠? 그 다음 토론에서. 어저께는 뭐 잘 보고 하셨죠. 그날은 아마도 돼지 흥분제 사건이 나온 날이고 맞습니다. 후보 사퇴를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감정이 좀 그때는 좀 격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굉장히 그 후보 사퇴에 대한 강한 어떤 요구의 그런 걸 표현해 주신 건데요. 홍 후보가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보고 해야죠. 여기 어쨌든 이제 캠프 관계자분들도 나오셨으니까 뭐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스탠딩 토론을 하다가 이제 앉아서 토론을 또 두 차례 연속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후보께서는 어떤 게 더 편하다고 혹시 말씀이 나온 게 있었나요? 안 후보 입장에서는 앉아서 하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서서 하려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트럼프하고 힐러리 그 TV 토론 그거를 이제 연상을 해서 스탠딩으로 해야 된다 하자라고 시도를 해본 건데 양자 토론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양자 토론을 굉장히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안 됐는데요. 5명이 서서 서서 자연스럽게 하려면은 스탠딩 토론이라는 게 서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5명이 스튜디오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5명이 토론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하면 스탠딩 토론은 맞지 않는 거죠, 형식에. 서로 어울리지 않는 옷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5명 토론을 하려면 앉아서 하는 게 오히려 어울리고 이게 편하고 안 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 토론을 하려면 저는 서서 원고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해보는 거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스탠딩 토론 방식이 서서 하는 그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그 난상 토론 방식에도 저는 조금 문 후보님한테 약간 불편하지 않았나.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 후보님한테 직접적으로 뭐 여쭤본 적은 없고 뭐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앉아서 또 그 시간 총량제가 아닌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안정적인 느낌이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난상 토론일 경우에는 또 시간 총량제였을 때는 문 후보 또 안 후보 이 두 후보에게 네거티브 정말 공격이 집중되고 정말 특정 후보는 그 공격만 받고 이 답을 하기에 급급해서 다른 후보의 질문도 잘 하지도 못하는 뭐 이런 약간 일방적인 토론의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답변이 충분하게 나오지 못했던 이런 면이 있는데 어제 같은 그런 토론 모습에서는 충분 뭐 이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고 후보들 간에 각각 그 두 명씩 이렇게 조합을 이뤄서 질문과 답변을 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그 안정감이 있었다, 그리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형식이 준 안정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탠딩 토론 때보다는 앉아서 했을 때 좀 더 후보들이 안정감을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5분 모두가 앉아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서서 하는 것은 뭐 아까 우리 장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두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은 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저는 뭐 앉아서 하건 서서 하건 그 이전에 이 어떠냐면 5분이 다 나와서 그냥 계속 서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권자들은 듣고 도대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솔직해서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언론들이 그것을 정리해 주는 대로밖에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분 혹은 3분 많아야 3분 정도 나와서 한다면 충분히 그분들에 대해서 차별성을 유권자들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법이 그렇게 돼서 뭐 지금 그렇다 하지만은 어떻게 앞으로 제도를 좀 고쳐서라도 정말 이 TV 토론이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토론이 되려면 좀 형식을 좀 바꿔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에 TV 토론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이 나왔다라는 반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변화를 시도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은 진짜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자질을 본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거를 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그런데 이번 유감스럽게도 5분, 물론 5분이 다 하는 토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력한 후보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시청자들한테 드리는 것, 저는 그게 언론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오자 토론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굴까요? 저는 심상정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오자 토론이 없었으면 심상정 후보가 이렇게만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웠을 건데요. 이렇게 다 여럿이 하니까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 같은 또 홍준표 후보 같은 공격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이거든요. 이 문재인, 안철수 이 두 분은 계속 공격을 받아서 답변하다가 시간을 다 허비하는. 그래서 정작 자기가 해야 될 말이나
또 자기가 공격하는 그런 기회는 잃어버리는 같은 시간을 주는 거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시간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근데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자면 네. 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5분이 나와서 계속 하니까 시간이 어차피 뭐 3시간, 4시간 계속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정해지니까 각자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시청자들한테 귀에 탁 들어올 말. 대단히 그렇죠. 인상적인 말, 그거 뭐겠습니까? 공격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아주 그 언어도 좀 말하면 좀 과한 언어, 이런 걸 쓴다든지 과격한 언어. 근데 아니면 두 사람이 계속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차피 정책적인 문제를 들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계속 뭐 서로가 말싸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야말로 정책적인 대결이 되는데 지금 5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야말로 난상 토론식이 돼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것밖에 안 되죠.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회에서도 질문이 대답보다 더 화제가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면서 여러 가지 화제를 낳았습니다. 좀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먼저 정확히 김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장진영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개혁 공동정부를 어저께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집권을 하게 되면 개혁 공동정부를 꾸리겠다. 네. 그 개혁 공동정부의 준비위원회를 김종인 대표께 맡기고 싶다. 이런 네. 희망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된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김종인 전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 안철수 후보는 지금 선거 당일날까지 선거 운동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당선되자마자 바로 정권을 그렇죠.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일은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 네네. 그 도움 주는 역할을 내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걸 갖고 단일화 승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단일화 승부수다.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를 계속 그 패권 연대라고 이제 문재인 예. 후보가 하지도 않겠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공격을 해왔죠.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인위적인 단일화는 없다라는 게 안철수 후보의 초지일관된 태도고요, 네.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에 의한 단일화, 표심에 의한 단일화는 예. 우리는 여전히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네. 김종인 후보를 필두로 한 그런 집결, 합리적인 중도 세력들의 집결이 예. 앞으로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개혁 공동정부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좀 낯설으실 테니까요. 이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공동으로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 내용도 아직은 지금 공개된 건 없는데요. 예. 큰 틀은 협치다. 지금 우리 국민의당이 이제 40석인데요. 민주당이 크다고 하지만 여전히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작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과반이 못 미친다는 점은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이나 다를 바 없는데 여전히 협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협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틀을 보여주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인 거는 이번 주말을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좀 비판이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사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그 방책으로서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을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높이 평가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그 김종인 후보를 영입하는 것이 그러한 그 대선 이후에 그 국정 안정을 위한 것만이겠느냐라는 예.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 안철수 후보가 계속 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표로 그 인사 영입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러한 움직임은 이전에 지금 최명길 의원이 국민의당 입당을 했던 이런 움직임에서도 알 수가 있고 또 안철수 후보가 적극 나서서 사실은 선거가 시작된 지는 좀 한참 되었고 지금 선거 날짜까지는 지금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구체적인 그 개혁 공동정부에 대한 안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의 진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 그 수치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수치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추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미 그 많은 표들이 홍준표 후보에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대략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분석이 가능하고 또 지금 보수 표심 특히나 이제 고연령층에서 보면 어제자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60대에서의 그 표 이동을 하는 것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한 12.5% 정도가 60대에서 표가 빠져나간 반면에
홍준표 후보가 11.5%가 올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이동하고 있는 보수 표심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또 그 지역적으로 보면 사실 TK 지역이 있는 거거든요. 이 홍준표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TK에서 나를 80%만 밀어주면은 내가 청와대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계산적이고 전략적인 것인데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득표율의 한 80%만 자기가 차지하면은 지금 다자간 구도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안 후보 측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들 것이고 사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입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회의적일 수 있죠.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개혁 공동정부 이슈를 꺼낸 것 자체가 범보수 진영, 그러니까 안철수 또 홍준표 또 유승민 후보까지 어우르는 그 연대의 가능성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 이 개혁 공동정부란 것은 말하자면 그걸 한마디로 하자면 앞으로 당선 이후에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거고 이쪽에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 통합정부위원회 이것은 탕평 인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후보로서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지금 단일화를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의 기치를 내걸고 나서면 전통적으로 지지하던 그런 본래 그 지지 세력조차가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장 대변인 말씀처럼 그게 뭐냐면 선택의 단일화, 그러니까 유권자 선택의 단일화 이거는 가능한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하면 이 신호를 줘야 되는데 메시지를 줘야 돼. 보수 유권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냐. 단일화를 안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포용하겠다는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모두 같이 어우러져서 이른바 협치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같이 정부도 같이 꾸리자. 그런데 단일화라는 그런 형식을 취하면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보수 세력들은 그 후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단일화를 해다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뭐냐면 이른바 제3지대론을 주장했던 김종인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이쪽 사회적인 명망가들 정치적인 명망가들도 우리 편으로 이제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기세도 좀 올리면서 그 보수적인 유권자들한테 그렇게 신호를 지속적으로 주면서 사실상 단일화나 마찬가지다. 뭐냐면 선택의 단일화를 여러분들이 해준다면 우리는 이게 단일화다. 아마 이런 신호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옳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정특보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치적인 의미, 선거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도 계속 지속적으로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고 그 같은 차원입니다. 끝까지 이제 세를 불리기 위한 게 이제 선거 과정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국민의당이 집권한 이후에 이제 곧바로 정부를 구성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을 싸잡아가지고 다 같이 적폐 세력 연대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민주당이 120석이긴 하나 저렇게 나머지 세력들을 적폐 세력이다라고 몰아붙이는 민주당이 과연 협치를 잘할 것이냐. 국민의당이 민주당보다는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더 큰 외연 확장을 통해서 더 든든한 협치를 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도 듣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에서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 측에서 적폐 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계속 나 아닌 다른 세력과는 협치를 안 하겠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폐 세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 적폐 세력은 기존에 지금 탄핵과 관련 있는 그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그걸 더 확대 해석을 해서 정말 문 후보에 반대하는 그 세력은 다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인데 그것들이 자꾸 오해를 계속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매우 안타깝고요. 문 후보가 지금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역시 국민 통합이거든요. 이 상태로 지금 대선이 치러지고 난 그 이후의 상황을 지금 예상을 해보자면은 역시 문 후보 역시 그 통합적인 그런 국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호남 진짜 그렇게 골고루 등용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거든요. 이것은 결국 큰 틀에서는 안 후보가 이야기하는 협치와 사실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선은 명백하게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치를 할지라도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는 세력하고는 같이 그 손을 잡고 나갈 수 없다. 이 점은 분명히 명백하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통합정부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요, 정부가 바로 꾸려져야 되기 때문에 총리 임명 방식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많습니다. 문 후보는 그러니까 안 후보가 얘기했던 국회 총리 추천 이 방식에 대해서 국회가 합의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랬고요. 안 후보는 그게 바로 협치의 틀이다. 개혁 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안 후보의 국회 총리 추천, 원내 교섭단체 대표 합의 추천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오전에 개혁 공동정부 발표할 때 대통령의 총리 지명권을 사실상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국회 원내 교섭단체가 합의를 해서 추천을 하면 그 내용을 결과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이제 토론에서 아니 지금 바로 정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하냐? 나는 바로 다음 날 총리를 지명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말씀만 보면은 굉장히 신속한 총리 임명이 될 것 같지만 그거는 총리 임명 절차를 전혀 무시한 현실을 무시한 그런 발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총리 지명하면 바로 그 사람이 총리가 됩니까?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국회는 구성이 어떻습니까? 민주당 120석밖에 안 된단 말이죠. 나머지 당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을 빨리 하더라도 총리는 임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국회가 빨리 논의를 해서 추천을 해주면 인정하겠다,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안철수 후보 방식이 훨씬 빠른 총리가 확정되는 일정상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께서 그 총리 지명 절차를 무시하시고 저렇게 하시면 오히려 국정이 훨씬 더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그러한 방식의 그 총리 임명 방식이라면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총리를 임명할 때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에 대해서는 그 국회의 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그러면 총리를 임명할 때 대통령은 당연히 국회의 의견을 수렴을 하겠죠. 의견 수렴을 하되 되도록 신속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총리를 내놓을 것이고 그러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 법적 절차는 무시할 수도 없고 그 무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안 후보 측에서는 이게 사실 새로운 얘기가 아닌데 그러면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원내 교섭단체에서 합의한 후보를 총리로 임명하겠다. 그래서 임명권을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렇다면 원내 교섭단체에서 그 합의하는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냐 이 점이 우려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을 우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정부가 내각을 구성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고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근데 지금 안보 위기가 심각한 이 상황에서 총리 자리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비어 있다면 이런 점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비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뭐 호남 쪽 인사가 총리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더불어민주당 주변에서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미리 공개를 한다 안 한다 이 자체도 좀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의 입장은 정리가 돼 있는 거죠? 당의 입장은 제가 뭐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기는 한데, 뭐 호남 쪽 인사도 충분히 그러니까 비영남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호남권으로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다른 걸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호남 총리를 임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호남에 가셔서. 그런데 나중에 그게 비영남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호남을 포함한 충청, 수도권, 강원까지 다 포함한 그렇게 확대가 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호남에서는 또 거짓말했다. 이렇게 지금 화를 내는 분들, 분노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차기 정부가 누가 집권을 하든 차기 정부는 어차피 여소야 됩니까? 거기다가 문 후보의 경우는 굉장히 세력은 강하지만 그 정도로 반대 측에서도 이 저항이 굉장히 심할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뭐 문 후보가 되든 안 후보가 되든 홍 후보가 되든 어쨌든 차기 정부를 구성할 때는 적극적인 서로 논의를 거쳐서 서로 상대방의 양해를 얻어내지 못하면 정부 구성은 정말 어려울 거다. 이 점은 그건 뭐 당장 발표하든 그 국회에서 뭐 논의를 해서 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시간은 어느 쪽이 빠르냐 또 비슷하게 걸릴 겁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뭐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 이 단일화 문제와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특히 유승민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 그 당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선뜻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은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전혀 고려가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고려가 몇 번을 없으시고요.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공이 인위적인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라는 게 우리 계속된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는 뭐 시그널을 보내고 있잖아요. 뭔가 좀 국민의당이 뭔가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액션을 취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오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께서 각자 자기 소신에 따라서 행동을 하십사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워낙 바른정당 의원들이 유승민 후보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좀 있지 않습니까? 실제 보수 진영에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요, 기본적으로 각 후보가 나왔으면 그 후보가 자신을 지지해주는 유권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얻는 거고, 그 중에 나중에 뭐 또 합쳐지자, 그 다음에 문 후보가 그냥 강력하니까 그걸 대상으로 해서 저항전선을 구축하자.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단일화 이건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바른정당의 20명인가 지금 과반도 훨씬 넘는 분들이 나서가지고 유승민 후보 자신들의 후보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승민 후보로서 볼 때는 제가 볼 때 저분의 캐릭터 또 이 스타일상 저분 끝까지 갈 거예요. 그다음에 홍 후보의 경우도 홍준표 후보의 경우도 홍찍홍이라는 말 있잖아요. 자기를 내가 홍준표를 찍으면 홍준표가 되는 거지 왜 안철수가 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그게 또 상당히 호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아까 장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의 단일화 이건 뭐 유권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각 후보나 그 진영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자신들의 쪽으로 이끄는 그 노력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우리 선거 제도에 대한 도리다. 물론 이전에 나왔던 비문연대 이 부분은 완전히 불투명해진 상황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일단 뭐 유승민 후보는 지금 당에서 후보를 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주 단호하게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참 유승민 후보를 포함한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선거라는 것이 그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특별한 명분이 없는 이상 어떤 특정 후보가 그 당선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어떤 뭐 공통점이 별로 없는 후보들 간의 연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꼭 뭐냐면 그 후보분들한테 이거 대선은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 국민에게 보다 많은 선택, 상대적으로 더 좋은 후보를 뽑는 과정이지 이걸 자꾸 선악의 구도로 몰아가는 건 이건 앞으로 우리 정치에 엄청스러운 그런 장애를 초래하는 거다.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일화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후보들이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따져보면서 또 다음 시간에 이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월 황금 연휴 기간 다양한 영화가 극장가를 찾아왔습니다. 네, 대선을 생각하게 하는 정치 영화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코미디까지 금주의 개봉 영화를 이상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영화 특별시민은 헌정사상 최초로 3선에 도전하는 서울시장 변종구를 통해 권력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각종 쇼와 이벤트, 상대 후보와의 신경전, 언론과의 유착관계가 묘사됩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최민식은 물론 박도원과 문소리, 심은경 등 출연진들의 연기가 정치 영화의 매력을 극대화합니다. 예리한 추리력의 임금 예종과 천재적 기억력의 사관이 한양에 떠도는 괴소문의 실체를 파헤치며 벌어지는 코미디. 스토리는 단순하지만 매력적인 캐릭터 둘이 만나 활극의 재미를 더합니다. 예종의 비밀 공간과 시체 거만실, 지하석실 등 영화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공간과 소품들도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삐딱한 생각들? 뭐 그런 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부터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봄나들이 같은 아주 기분 좋은 영화가 될 것 같으니까요. 아주 유쾌한 재미난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부인하는 역사학자에 맞선 미국 역사학자의 실화를 그린 나는 부정한다. 제한된 공간인 법정에서의 공방이 마치 전투를 벌이듯 격렬하게 다가오고 치열한 논리 싸움 뒤에 참혹한 역사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스머펫과 똘똘이, 덩치, 주채기가 우연히 비밀의 숲을 발견하면서 펼쳐지는 비밀스러운 모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3D와 4D로 탄생한 스머프들은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주말만 되면 날씨가 한층 더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는 마치 초여름처럼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고 대구는 28도까지 올라 조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자외선도 강하고 오존 농도도 높으니까요. 야외 활동하실 때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지금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오전까지 서쪽 지역과 일부 영남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영남 많은 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강원 영동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대기가 건조해서 산불이 나기 쉽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 종일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청주가 27도, 창원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연휴 초반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